그 다음에 이제 본능에 대해서, 쾌락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문명의 밑바탕에는 그 본능이 있다. 현대 자본사회의 이윤 추구도 사실은 그 본질은 쾌락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쾌락 본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게 우리 자본사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 본능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충돌을 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혹은 3차 대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컨트롤해야 될 건가? 근데 프로이트는 그게 이제 이고, 자아라고 봅니다. 그 자아는 현실 그 기준이에요. 본능, 쾌락 원칙이죠. 근데 이 자아는 현실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쾌락을 현실 속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아는 그 현실 원리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없어. 너도 한번 살아봐. 너도 살아보면 이 현실이 녹록지 않을 거야. 너 어릴 때 배고프면 떼쓰고 울어도 됐잖아. 음식 달라고. 그런데 너가 어른이 돼봐.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 거야. 현실이 매우 녹록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현실을 배워야 되고 현실의 원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너 배워야 돼. 현실을 모르고서 어떻게 너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니? 그러면 현실을 배우고 현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너의 쾌락 본능을 브레이크를 받고 너의 쾌락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적응 능력이라고. 어떤 어른이 아이한테 이렇게 막 훈계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훈계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저도 어릴 때 야야 네 마음대로 안 돼. 저도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될까봐 막 박치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막 깨지고 부서지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배우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이 자다 불러요. 나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깨져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우울하고 그런 정신적인 아픔을 겪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자아가 너무 허약해져 버려가지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성공만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승승장구해 왔어요. 승승장구.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만해.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깨져버리면 일어설 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적당하게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성공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공을 더 많이 했어요? 실패를 더 많이 했나요?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로지르는 게 이 자아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아시는 분은 매번 성공만 해왔어요. 항상 전교 1등.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갔고 학과도 아주 멋진 아주 학과를 갔는데 시험에 한번 떨어졌어요. 시험에 한번 떨어지니까 내내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꺾이니까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24번인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수많은 성공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번의 실패에 못 일어서나더라고요. 너무나 이 자아가 허약한 거죠. 그래서 이 자아는 적절한 실패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요. 그렇다고 그 성공 경험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이게 적절하게 성공 경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 자신감은 성공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성공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내가 언제 성공했지? 내가 언제 기분이 좋았지? 어느 때 내가 이렇게 잘 됐지? 그걸 잘 기억을 해서 그 성공했던 그 요인들이 뭐였지? 그걸 잘 기억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 기억을 잘 살리고 그걸 하면 성공을 더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이 리비도나 이드나 본능은 무작정 앞뒤가 없어요. 그것은. 본능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네, 본능은. 그런데 현실은, 이 자아는 철저하게 현실 중심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좌절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성공을, 환상 속에서 성공을 하려 하고 환상 속에서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현병에 걸리게 되죠. 현실하고 자기 상상 속에서 이루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해.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요. 왜냐하면 사이버라고 하는, 사이버 자체가 가상이고 비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가상 속에서 이루려고 하거든요. 이게 생동감이 없죠. 근데 이 가상 사이버 세상은 금방 깨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닷을 내려야 되는데 이 현실에 닷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이 현실에 항상 기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아의 역할이 매우 커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현실주의자인가요?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막 밀어붙이기를 잘한가요? 어느 쪽인가요? 밀어붙이기를 잘한 사람은 훨씬 쾌락주의자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막 찾아다니고 막 사업도요 팍 밀어붙여서 하죠. 예, 이 사람들.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철저하게 현실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현실에 기반해서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자아는 현실을 검증하고 현실에 기반해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요. 이런 능력은 학습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 혹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하고 소통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견주어 보면서 이 자아는 점점 폭이 넓어지고 강해집니다. 자기 혼자만 살면 이 현실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토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모구선언에서 이번에 주말에 집중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자기 지방에서 오신 분이 참여하시고는 이런 공부 처음 해본다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안 했다고, 전혀 다른 그 스타일의 공부법이라고. 그러니까 현장 중심, 현실 중심의 이런 공부는 처음 해봤다고, 참 인상 깊다고, 너무 많이 배웠다고. 네 분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두 부부가 갈등을 했는데 이 집단에 오셔가지고 그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그 갈등을 문제 해결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리비도, 본능, 쾌락 추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쾌락 추구만 있고 현실에 근거하는 이 자아 능력의 결핍은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리비도 본능, 쾌락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쾌락 추구자다 이렇게 부르고, 현실, 자아 중시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히라빈 조르바 이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죠? 이 히라빈 조르바에는 자기는 쾌락주의자대요. 쾌락 추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인가 많은 그 사람들은, 기업체 사람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다. 우리는 시장 중심자이다. 우리는 자유무역 시장 중심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초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래야만 돼. 이렇게 도덕 규정이나 가치를 따지는 거죠. 시장 경제나 쾌락 중심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원칙, 기준에 더 앞장선다. 쾌락도 저리 가, 현실도 저리 가. 기준, 도덕적 기준, 아니면 스스로 만든 가치관, 여기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죠. 너는 이래야만 돼.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아빠가 아빠의 기준으로서 아들한테 규정을 내리는 거죠.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기준을 딱 잡고, 그 기준이 쾌락도 억압하고 뭣도 억압해요. 현실도 우선 현실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권위주의자라고. 권위주의자. 여기요, 아까 말한 에리 프롬 있죠. 나치스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령했어요. 에리 프롬은 유태인이었거든요. 근데 하이 히틀러는요, 이 초자아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현실이나 쾌락 본능보다도 우위죠. 아래안족 혹은 우리 민족의 우위에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탄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상업주의가 되고 국가가 성립되면서 국가는 그런 이념을 앞장 세우게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국기입니다. 국기가 그 상징을 내요. 초자아의 상징은 국기입니다. 국기 앞에서 모든 쾌락과 모든 현실은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나치스 그 깃발 아래 모든 가치는 다 숨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정치와 사회의 모든 것은 이 초자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 이상화됐기 때문에 조그만 결핍이라든가 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국기를 불태우거나 질밟으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국기는 완벽하고 이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쾌락도 억눌려야 되고 현실 부분도 이 이상의 이 초자아에 굴복을 해서 살아야 돼. 이게 초자아입니다. 가족 내에서도요,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아이들도 통제하고 당신의 짝꿍인 아내도 너무 억누르면 권위주의자라고 그러죠. 한 국가에서도 독재자들은 자기들이 내세워요.
그 독재의 이념을 내세우고 이렇게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쾌락도 억압을 하고요. 현실도 자기들의 맞는 취향대로 이렇게 편집을 하죠. 언론, 대표적인 게 언론, 뭐죠? 탄압이죠. 자유의, 표현의 자유를 이제 제압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이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걸 초자아다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초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냐? 바로 부모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그 부모로부터 비롯된 게 이 초자아인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쾌락주의자이신가요? 아니면 현실주의자인가요? 아니면 이상주의자신가요? 나는 이상주의자야. 아니면 현실주의자신가요? 아니면 쾌락주의자신가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여기 댓글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어느 쪽이세요? 아, 여기 현실주의자랍니다. 예. 881752님, 현실주의자랍니다. 현실에 기반을 한다. 아, 예.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다. 예. 저축도 안 해요. 하루 한 달 벌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400을 벌었다, 한 달 수입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외해 여행도 하고 쾌락적인 일로 그걸 다 쓰죠. 저축이란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즐겁게 살다 가야지. 이런 게 쾌락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들은요, 현실 부분을 무시하고 쾌락도 무시하고 억압을 하는 게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능 쾌락주의자들은 너무 탐욕에 빠져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또 화가 나면 막 이렇게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들은 현실보다 너무 강한 그 이상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불만에 차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당신의 목표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매번 1등을 해와도 이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당신 기준은 100점인데 아이가 98점 받아와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 틀렸다고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현실적이죠. 너무 이상이 높아. 반대로 청소년들이 이상이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한 청소년들이 많아요. 왜냐? 그걸 이상자아라고 그러거든요. 이상자아는 너무 기준이 높아서 이 현실의 자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 자책하고 너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우울증에 안 걸리겠어요? 당연히 우울하죠. 그리고 끝내는 현실 적응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실패와 절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드가 또 반대로 너무 강하면 충동적이고 탐욕에 빠져요.
그러면 이러한 이드와 초자아가 이거 양극단이라고 그래요. 불교적 교리로는 양극단. 부처님도 이 양극단을 걸었거든요. 처음에는 쾌락주의의 길을 걸었어요. 궁정에 있었고 왕자였고 그리고요 별장이 4개가 있었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별장이 있어가지고 안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죠. 근데 이 쾌락주의자가 이 쾌락이 만족이 안 돼서 출가를 했습니다. 떠났어요. 출가. 담을 넘고 왕자의 길을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한 다음에는 이 초자, 이 극단적인 이상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고행의 길을,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걸 육령고행이다 그래요. 6년 고행이니까 6년 동안 먹지 않아서 온몸이 뼈만 남고 앙상하고 그럼에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 구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다 쾌락주의자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 이렇게 이상주의자가 있어요. 기준 중심으로, 규범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일생을 살펴봐도요, 어린 시절은 훨씬 쾌락주의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생각해 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화나면 싸웠고, 자고 싶으면 뭐 아무 데서나 잤고, 이게 쾌락주의자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는 이상주의가 되죠. 기존 그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고 무시하고 영 탑탁지 않고 그래서 막 가투도 하고 그러죠. 뭐 그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갈등을 하면 이게 불안하죠. 쾌락과 이상이 항상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부딪혀요. 그러면 이럴 때 불안이 일어나죠. 이런 갈등을 이렇게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그 이드예요. 이고,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가 이 양자의 양극단의 그 갈등을 이렇게 잘 조율을 못하면 아주 그 힘들어지죠. 스트레스 받고 불안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은 현실 불안이 있고 신경질적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불안이 있는데 신경질적 불안은 쾌락주의자들이 많이 경험해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두렵죠. 나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계속 쾌락은 어때요?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런 불안을 그 히스테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안이죠. 이드나 리비드를 이 자아가 컨트롤 못한 데서 오는 불안인 거죠. 반대로 이런 불안이요. 도덕적 불안이 있어요.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은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할까봐 염려할 때 일어나요. 옛날에 어릴 때 꽃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 경험인데 꽃밭에 공놀이 하다가 공이 꽃밭으로 들어갔어. 어쩔 수 없이 꽃밭에 공을 가지러 가야죠.
공놀이 하는 것은 너무나 쾌락 추구거든요. 노는 것은 아이들한테 쾌락입니다. 그런데 꽃밭에서 놀면 안 되고 꽃밭 바깥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공이 꽃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꽃밭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딱 편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죠. 누가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없는 것 같으니까 재빨리 들어가서 공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 불안이 도덕적 불안이다. 누군가가 나를 봤을까? 나의 이 꽃밭 들어간 것을 봤을까? 염려하면서 이럴 때 오는 도덕적 불안을 갖는 거죠. 이런 도덕적 불안은 윤리적 불안이죠. 예. 지적 소유권을 범했다든가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용을 했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불안은 슈퍼이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강해요. 그리고 신경질적인 불안은 쾌락주의자들이 굉장히 신경질적 불안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실 불안은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밤길을 가는데 골목에서 낯선 사람이 오면 불안하죠. 이건 정상 불안이라고 그래요. 현실 불안이죠. 예. 일본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 전반이 불안을 하죠. 그럼 이런 것은 현실적 불안입니다. 이런 현실 불안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불안이 이제 낮아질 수가 있죠. 근데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불안은 오히려 자아를 강화시켜서 그 현실에 강한 힘과 성공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불안은 굉장히 인간을 성장하고 강화시켜요.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그 일본과의 갈등도 우리에게 강한 그 체질 개선과 강한 자아를 갖도록 이렇게 달굼질을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신경질적 불안은 이제 청소년기 때나 아이 때는 쾌락 중심이니까 이 청소년들은 신경질적 불안이 강한 거고요. 부모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도덕적 불안이 훨씬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저기 보니까 이제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에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사회적 기준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초자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 기준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주의자다 그 말은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프로이트는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근데 신경질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이 꿈이라든가 더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상담해 줄 건가 이런 고민을 할 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친구가 있어. 친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의 문제 원인이 뭘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쾌락 중심인가 아니면 너무 이성적인 높은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불안한가 아니면 현실 문제 해결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게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현실 문제 해결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쾌락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기준이 이 사람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서 오는 그 곤란함인가.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담자는 그걸 판단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현실적인 불안이면 현실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사람이 신경질적 불안이다 그러면 쾌락주의니까 어떤 그 본능을 충족시키고 싶고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고 있는지를 상담에서 찾아내서 그 무의식을 이렇게 자각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또 이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서 원칙자이고 너무 그 깐깐한 기준으로 인해서 대인 간의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기준들을 왜 생겼고 그런 기준들이 어떨 때 효과적이고 어떨 때 힘들게 작용하는지를 잘 살펴서 자기 내적 통찰을 이렇게 돕는 게 정신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신이란 게 본능 중심이냐, 초자아 중심이냐, 자아 중심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록 도와주는 심리 상담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이렇게 성격 구조,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에 대해서 오늘 첫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강의 어떤가요? 들으실 만한가요? 네, 자주 방문해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자아가 이런 불안들이라든가 성격적 갈등에서 오면 이런 것들을 자아가 방어를 해서 자기를 방어함으로써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 기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내 자신을 통찰하려면 내가 어떤 기제를 쓰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자각한다면 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방어 기제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뉴 223009님께서 네, 쉽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마스테 2, 일본에 가면, 인도에 가면은 나마스테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스님, 여기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스님, 상담을 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좋아요. 이 대답부터 먼저 할게요. 상담을 할 때, 제가 처음 상담할 때는요, 아마 한 15년 전이었나요? 처음 상담할 때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서 많이 힘들어했고요. 또 어떤 고객은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안 돼서 그 고객을 보낸 뒤에 제가 혼자서 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스트레스 처음에 받았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까? 어느 날은 제가요, 반성을 해보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가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더라도 해결해 주려는 의욕이 너무 앞섰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력해 주고 돕는 쪽으로 제가 제 역할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고객이나 내담자도 더 편안하시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 뒤로부터는 이 상담을 할 때 나도 명상을 하면서 했어요. 그 전에는 대화 상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화 상담만 갖고는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에 빠져 들어가면 나도 동일시가 되고 내 문제화 되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청을 해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상담을 할 때 저도 명상을 하면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그 상대 그 고객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조력자로서의 이제 제 한계를 본 거죠. 제가 상담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편안해졌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감사드리고 또 FJ 셀소예요? 죄송해요. 스님께 프로이드 들으니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스님이다 보니까 프로이트 아주 순수 전공자들, 프로이디안들이 하는 강의하고는 확실히 다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신분이 승려다 보니까 그 불교적 관점에서 이 프로이트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롭게 프로이트를 바라보기 이런 측면에서는 좀 참신함성이 묻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드려요. 그렇게 하고 오늘 그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방어 기제는 다음 주에 또 방어 기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싸띠 단마로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